2009년 11월 어느 차가운 새벽, 오하이오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마치 추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부부의 집에서 남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아내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엔 누구나 불행한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침입 강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벽 6시가 막 넘은 시각, 줄린 심코라는 31세 여성이 경찰서에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제 남편을 쏴서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36세의 제러미 심코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10년간 함께한 남편이 침실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던 거죠. 현장에는 여러 단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떨어진 357 매그넘 권총, 넘어진 의자 한 개, 그리고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뒷마당에서 발견된 증거들이었죠. 부부가 기르던 개 5마리가 모두 사슬에 묶여 있었고, 정체불명의 검은색 장갑 한 켤레와 알 수 없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외부 침입자의 소행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안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는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죠. 침입자라면 반드시 남겨야 할 물리적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차에 타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고요. 예전에 총기 사고를 낸 적 있던 이웃이 집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약 거래와 연관된 살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죠. 한 이웃은 제러미가 건설업자와 심하게 다툰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총이 있었다면 당장 쏴 죽였을 거야 라는 험악한 말까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조사해보니 모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건설업자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다른 용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6세의 제러미가 자택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매일 밤 범인이 잡힐 날만 기다렸지만 수사는 답답할 정도로 진전이 없었죠. 제러미의 장례식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따로따로 추도식을 열어야 했다고 해요. 줄린과 제러미 가족 간의 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던 거죠. 죽은 남편의 기억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계속됐어요. 제러미의 여동생은 오빠의 추억이 담긴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줄린은 이를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니까요. 평범한 가족 간의 갈등치고는 너무 과격한 반응이었죠. 2013년 11월, 제러미가 죽은 지 4년이 넘어서야 경찰이 줄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 모든 걸 바꿀 만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줄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고, 릭 토머스라는 수사관이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3년간의 수사 끝에 범인을 파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었어요. 수사관은 줄린에게 살인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날 제러미와 함께 호박 통조림을 만들며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개들이 짖자 제러미가 창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그 후 제러미가 코를 골기 시작하자 자신은 3층으로 올라가서 따로 잤다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어떤 소리에 깨어났는데 제러미가 창밖으로 총을 쏘는 줄 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침실에서 제러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총을 쏘며 경고했다는 것도 그녀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침실 문을 잠그고 911에 신고했다는 게 그녀가 말하는 당일 상황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수사관들은 여러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러미가 개들을 뒷마당에 묶었다고 했는데 뒷문에서 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줄린이 총을 쏘고 피투성이인 남편을 만졌다고 했는데 그녀의 권총에는 피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남편이 다쳤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보안에 민감한 부부가 기르던 개들은 왜 침입자에게 짖지 않았을까요? 차도 경보기와 문 센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수사관들을 괴롭혔어요. 수사 과정에서 부부의 사생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들이 발견됐고 14페이지 분량의 손으로 쓴 주인 노예 관계 계약서도 나왔어요. 줄린이 제러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줄린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과거가 있었는데 이런 관계가 트라우마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부부의 나무 서비스 고객은 제러미가 줄린을 심하게 통제하고 학대하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러미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고 위험한 나무 작업도 강요당했죠. 제러미가 70피트 높이의 나무 위에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제러미 자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동물 학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전 약혼자를 스토킹하다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기르던 개를 공격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어서 작업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자주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줄린과도 한번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줄린은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기록에서 나왔어요. 제러미가 살해되기 바로 11시간 전인 12월 17일 저녁 6시 57분에 누군가 부부의 컴퓨터에서 줄린 아버지의 부고 기사를 검색했다는 거였습니다. 줄린은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왜 하필 그날 밤에 아버지의 부고를 찾아봤을까요? 주인 노예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던 남편을 죽이기 직전에 말이죠. 물리적 증거들도 줄린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357 매그넘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DNA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총을 깨끗이 닦았다는 뜻이었죠. 줄린만의 DNA가 검출된 서랍에서 나온 총이 어떻게 침입자 손에 들어갔을까요?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개들을 조용하게 만든 채로 말이에요. 911 신고 전화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더욱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줄린이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 내용에서 유죄 통화자의 특징 10개가 발견된 반면 무고한 통화자의 특징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회피, 모순된 진술, 부적절한 문장 순서 등이 모두 위험 신호였죠. 병원에서의 실언도 결정적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는 줄린이 내가 남편을 쏴서라고 말한 걸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줄린이 다시 묻자 제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라고 정정했지만 처음 말이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른바 프로이트식 실언이었던 셈입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였어요.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이죠. 제러미 사후 줄린의 행동도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이 죽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침입 사건을 신고했는데 금고가 훼손되고 감시 장비가 사라졌다며 $2,000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온 건설업자는 그것이 전혀 침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포커로 금고를 열려던 흔적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생명보험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줄린은 $6,000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장례비 지불을 거부하고 제러미 아버지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남편을 죽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부는 살해 직전 부동산 대출이 거절당한 상태였거든요. 경제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 범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한 친구는 제러미 사후 파티에서 줄린에게 제러미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줄린이 그래요, 그는 알아요 라고 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한 셈이었죠. 죽은 남편이 범인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이 범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2014년 12월 19일
드디어 줄린 심코가 1급 살인, 가중살인, 가중폭행,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러미가 죽은 지 5년 만이었어요. 줄리는 배심원 재판 대신 판사 단독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12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워 제러미의 통제적 행동과 경제적 동기를 입증했죠. 검찰 측 증인들은 하나같이 부부관계의 이상함을 증언했어요. 제러미가 줄린을 마치 소유물처럼 대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줄린 본인을 포함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증언석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판사는 달랐습니다. 심코 부인이 남편의 살인자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했어요. 5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지 거의 8년 만인 2017년 10월 20일, 줄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5년 동안은 자유롭게 지내면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죠. 28년 징역형이 선고됐고 2021년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현재 그녀는 오하이오주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제러미의 가족들은 화해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해도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실수 하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줄리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했지만 그 자유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했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줄린 심코의 사례가 보여주듯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현대 수사 기법의 발달과 끈질긴 수사관들의 노력 앞에서는 어떤 완벽한 위장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범죄는 결코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